19. 그리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승리. 무장경찰이 반민특위를 기습 공격한 사건이 신문들에 보도되자 그 충격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반민특위의 구상에 환호하고 그 활동에 갈채를 보내며 기대가 컸던 만큼 사람들이 받은 충격의 강도 또한 그만큼 컸던 것이다. 거리에서 파는 신문은 연일 동이 났고 사람들이 모여 앉은 곳이면 어디서나 그 사건을 입에 올리고 분노하고 규탄했고, 그러나 끝내는 서로서로 절망을 확인하고 탄식을 주고받으며 흩어지고는 했다. 특히 습격을 직접 지휘한 중부서장 윤기병, 그 위에서 명령을 내린 시경찰국장 김태선이 일제의 특별고등경찰 출신이며 그보다 더 위인 치안국장 2호와 내무부 차관 장경근은 친일 공무원이었고, 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60여 명의 경찰들 모두가 친일 경력자들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장경근이 발표한 담화 내용이나 김태선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 사람들을 더욱 자극시켰다. 국회에서는 결의가 내무부 차관 이하 책임자의 면책 사직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번에 특경 무장해제에 있어서 무슨 책임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가 특경대의 존재가 불법적이요, 따라서 오래전부터 그 해산을 요망하여 왔는데 끝내 듣지 않으므로 이번 경찰에서 실력 행사로 그 무장을 해제한 것이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일부 경관의 미숙으로 상사인 검찰총장의 권총을 압수도 하고 또 특경대의 주소록 등을 압수한다는 것이 다른 서류도 같이 압수한 일이 있어 이런 것은 주 곧 돌려보내는 동시 깊이 사과한 바이다. 여하튼 어디까지나 무기의 불법 소진 특경대를 해제시킨 것이지 특전이 특검에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니 일반은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은 내무부의 지시로 어디까지나 질서 정연하게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요, 결코 경찰 반동이라든가 쿠데타는 아니다. 또 최사찰 과장의 보복수단이라고 일부에서는 곡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만 동시에 검속이 있었기에 그를 계기로 착수한 것이지 그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건국 초기에 있어서 삼권 분립이 엄연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부당하다. 좀 더 헌법을 솔직히 지켜서 건국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줄 안다. 이것은 장경근의 담화였다. 6월 4일 특위에서 돌연 최 사찰 과장과 주 종로서 사찰 주임을 불법 구속한 사실은 현하 내외 정세에 비추어 반민특위의 본질에 배치되는 불법 행위로서 이는 국가 발전을 위함이 아니라 반정부적 도배와 일맥상통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시 관하 구청 경찰관은 특위의 불법 처사에 분격하는 한편 신분 보장에 대한 대책 없이 현 기구하에 어찌 멸사봉공하느냐는 이유하에 총퇴진을 단행하게까지 되었다. 6일 서울시 경찰국이 특위 특경대의 무장 해제와 구속을 한 것은 당연 이상의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이 사건의 너무나 중대함에 비추어 여러분 앞에 진상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것은 김태선의 성명서였다. 이 두 사람의 담화문과 성명서에 바로 잇대어 무슨 효과음이라도 내려진 것처럼 남로당원 대량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얼마 전 북한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월남하여 오던 남로당원 20여 명을 검거, 군부에 이송시킨 청량리 철도경찰에서는 이번 또다시 동사건에서 발각된 남로당원 김이밀, 이영생 등 일당 46명을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검거하였다 한다. 이 중 37명은 합동정보국에 이송되었다 하며 나머지 9명은 엄중 취조 중이라 한다. 일방 동경찰서에서는 남한 각지의 형사를 파견하고 이들 관계자를 속속 검거 중에 있다 하는 바 검거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 한다. 사람들의 분노와 규탄이 절망과 탄식으로 바뀐 것은 무기를 지녔던 특경대원들이 경찰서로 끌려가서 당한 참상을 확인하고 맨주먹일 뿐인 자신들의 속수무책을 발견하면서였다. 중부서로 끌려가 구타당한 사람은 35이고 16사람은 적십자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다.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서 외과면 외과 단독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므로 각과의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고로 아직 전체 진단의 결과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오늘 8일 오후까지 걸려야만 겨우 끝날 것이다. 현재까지 본 몇몇 부상자에게 있어서는 둔기로 구타당한 타박상이 가장 많으며 늑골이 부러진 환자가 있는 듯하나 렌트겐 사진을 찍어야만 알겠다. 대체로 본 타박상의 치료는 약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며 두부와 안면 부상자 중 현재 3명을 진단했는데 그중 2명이 양쪽 고막 파열상을 입었으며 1명이 한쪽을 파열당했다. 이의 치료에는 약 1개월 내외를 요한다. 상반신이 진자색으로 멍이 든 타박상에는 내상 유무를 검진해 봐야만 알겠다. 담당 의사의 말이었다. 살아서 다시 하늘을 볼 줄은 몰랐다. 사람이 수족을 결박해놓고 그저 내려갈기는데 내 정신을 가질 수 있을리 만무하고 아득한 가운데
남로당에 언제 가입했느냐, 뇌물을 얼마 먹었느냐 등등의 소리를 들었다. 어느 특경대원의 말이었다. 끌려가자마자 양 엄지손가락에다 마이너스 플러스 전선을 하나씩 감아 전기 고문을 당하면서 등떨미 머리 할 것 없이 린치를 당했다. 까무러쳤다가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 무의식 중에 똥을 싸고 있었다. 살 줄은 정말 몰랐다. 다른 특경대원의 말이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법률 3호로 국회를 통과한 반민족행위 처벌법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되어 독자적으로 국법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이었다. 이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차관의 담화나 시 경찰국장의 성명은 그런 식이었다. 반민법은 농지개혁법과 함께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친일파 집단인 한민당을 중심 세력으로 하여 각종 친일 세력들의 방해와 저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문제는 민족적 삶을 위해 풀지 않으면 안 될 숙제였으므로 결국 반민법이 먼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을 계기로 친일 집단은 기가 꺾이거나 수그러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의 시행을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방해 저지하고 나섰다. 일제 특별고등경찰 출신으로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인 노덕술이 지휘하다가 지난 1월에 사전 노출된 특위위원 암살 음모가 그것이었다. 그 음모 자금 뒤에는 친일 매판 재벌 박흥식이 숨어있다는 혐의가 드러났고 또 그 뒤에는 한민당이 작용하고 있다는 풍문이 진하게 퍼졌다. 그런 조직적인 대규모 살인 음모가 노출되기 전에 벌써 특위 관계자들은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 온갖 협박 공갈을 무수히 받아왔던 것이다. 특위는 그런 위험에 굴하지 않고 박흥식을 필두로 하여 반민족 행위자들의 색출과 검거에 박차를 가해나갔다. 마침내 특위는 6월 4일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와 종로서 사찰계 주임 조응선을 검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날 시 경찰국 사찰과를 중심으로 하여 각 경찰서 사찰계원 440명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정부를 신뢰하고 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찰국장에게 집단 사표를 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은 특위를 기습 공격한 것이다. 따라서 구속되어 있던 최운하와 조응선은 오후 2시에 풀려나오고 말았다. 이학송은 이비인후과 병원을 들러 민기홍 김범우와 약속한 장소로 발길을 서둘렀다. 특위 사건이 나고 김범우한테서 2번이나 연락이 왔었다. 그가 만나기를 바라는 건 심중위의 일을 끝낸 데 대한 술자리 마련이기보다는 그 사건에 관한 궁금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리라는 걸 헤아리면서도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었다. 워낙 사건이 사건이어서 뒤따르는 기사를 줍느라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나흘이 지나가 버렸고 닷새 만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 괌은 금물입니다. 의사의 말에 소음만 하겠습니다. 대꾸했던 것이다. 치과는 이틀 다니는 것으로 통증이 가라앉았는데 귀는 앞으로도 열흘 정도 더 다니라고 했다. 목이 우는 소리는 거의 가셨는데 갑자기 찡 울리는가 하면 예리한 쇠꼬챙이로 깊이 쑤시는 것 같은 순간적인 아픔이 진저리를 치게 했고 어느 때는 바람이 가득 찬 듯 부풀어 오르는 느낌으로 왼쪽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 증상은 고막이 파열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터져버리지 않고 금이 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야 했다. 얼마나 마구잡이로 무지막지하게 볼을 갈겨댔으면 적십자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고막 터진 사람이 10을 넘었을 것인가. 물론 그들은 고막만 터진 것이 아니라 다른 타박상도 입고 있었다. 약속한 다방에는 민기홍과 김범우가 먼저 와 있었다. 벌써들 나왔구먼. 아니지, 내가 10분 늦었군. 이학송은 건성으로 시계를 보며 자리에 앉았다. 자네 혼자 기자 같군. 시간 좀 지켜. 민기홍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꼬집었다. 김범우는 눈인사를 하며 웃었다. 이 사람아, 너무 그러지 말게. 그놈의 알량한 기자질 때문에 병원 들러오느라고 그랬네. 이학송은 무의식 중에 왼쪽 귀로 손을 올렸다. 왜? 자네 특유의 겸직했었나? 그래서 구타라도 당했느냐고 민기홍은 영리하게 생긴 모습에 어울리게 재치 있게 물었다. 그리 됐네. 그날 아침에 정문을 돌파하려다가 개머리판 세례를 받았지. 저런, 아직도 병원을 다니면 심하게 다친 건 아닌가? 민기홍은 트집을 잡으려던 장난기를 버리고 정색을 했다. 괜찮네. 고막에 금이가 떠는데 과음은 안 돼도 소음은 허락받았으니까. 이학송의 얼굴에는 전과 다름없는 그 웃음이 인상 좋게 감돌고 있었다. 빌어먹을. 그놈들이 배워먹은 짓이란 사람 두들겨 패는 것밖에 없으니 원. 민기홍이 쓴 입맛을 다시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왜 이러나 이 사람아. 그 기술로 공산당 때려잡은 위대한 애국자들이셔. 이 나라 치안 확보를 담보로 대통령한테까지도 큰 소리 탕탕 친 분네들 아니신가? 이학송은 민기홍의 무릎을 가볍게 치며
어쨌거나 앞길이 양양한 나라니까 우린 술이나 마시러 가세. 그는 김범우에게 일어서자는 눈길을 보냈다. 세 사람은 청진동을 향해 걸었다. 여름이 완연했다. 해가 길어졌고 어스름이 내리는데도 무성한 가로수 잎새들은 그대로 더위를 물고 있었다. 김영, 미안하게 됐소. 워낙 정신없이 바빠서 그만. 이학성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중이가 다시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한번 찾아뵙겠다고요. 그분 다시 만났소? 어떻게 됐어요? 심중이 부친께서 굳이 자리를 만들어서 만났습니다. 아직 그냥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 사람도 군대 생활 해나가기는 어려울게요. 군부에서도 벌써 광복군 출신이나 학병 출신들은 한직이나 난직으로 밀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나 그레샴의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잖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예, 김범우는 아직 잔영이 남은 서쪽 하늘로 먼 눈길을 보냈다. 저녁 요기를 겸해서 안주는 빈대떡과 비지 감자탕을 시켰다. 김범우는 민기홍과 이학성의 잔에 술을 따랐다. 잔을 차오르는 막걸리의 그 텁텁한 질감이 문득 염상진과 손승호와 안창민을 떠오르게 했다. 과연 많이 발전했군. 주저없이 술잔을 턱 받는 걸 보니 비로소 사람으로 뵈는군. 이학성이 민기홍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그럼 전에는 짐승으로 뵌 모양이군. 민기홍이 고웃음을 흘리며 받아넘겼다. 아니지. 잘못 태어난 예수의 사생아로 보였지. 자, 드세. 그 말 괜찮군. 민기홍이 술잔을 들며 안경 너머로 꼬짓듯한 눈길을 이학성에게 보냈다. 우리들 진일파의 더욱 큰 번성을 위하여! 이학성이 말했고 김범우는 쿡 웃었고 민기홍은 쯧쯧 혀를 찼다. 앞으로 특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문에는 활동을 재개한다고 났던데요. 김범우가 깍두기를 집어들며 입을 열었다. 글쎄요.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일 텐데. 김영도 예측하고 있겠지만 내 생각으론 마지막 몸부림이 아닐까 싶소. 이학성의 신중해진 어조였다. 그건 너무 비관적인 생각 아닌가? 술을 찔끔 입에 댄 민기홍이 말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사태는 이미 끝장난 것이나 마찬가지니 어쩌나. 국회의 권위나 기능이 경찰력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 아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나라는 본래 개념과는 별개의 경찰 국가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자, 술 받으시오. 이학성은 민기홍의 말에는 대꾸할 생각도 하지 않고 김범우에게 잔을 건네고 술을 따랐다. 김범우도 이학성에게 잔을 건넸다. 이학성은 술을 반나마 비우고 빈대떡에 김치를 얹어 한 입 가득 몰아넣고는 느릿느릿 씹고 있었다. 귀 아프다더니 잘만 먹는군. 민기홍이 습관인 듯 코웃음을 흘렸고 위가 아픈 게 아니니까요. 김범우의 말에 이학성은 푹 웃음을 터치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가 안주를 느리게 씹고 있는 건 무슨 생각인가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김범우는 짐작했다. 그는 아무 서두름 없이 소가 되새김질하듯 안주를 씹고 있었다. 술을 권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기홍이 김범우에게 불쑥 말했다. 아닙니다. 천천히 드시죠. 그 갑작스러움에 김범우는 엉덩이를 들었다가 놓았다. 예수꾼들, 저리 뻔뻔스러운 것은 나 비위 상한다니까. 못 마시면 말이나 말지. 안주를 다 넘긴 이학성이 민기홍에게 눈총을 쏘고는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경찰 집단이 정치 개입을 감행할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해졌다는 뜻이네. 특위가 늦게나마 발족된 것은 소망스럽고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오늘의 운명에 처하게 된 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길이었어. 이건 체념론이나 운명론 입장에서 짓거리는 휘떠운 소리가 아니고 실천론에 입각해서 분석을 할 때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일세. 김범우는 술잔을 기울이며 법대 출신다운 어법이라고 생각했다. 말 계속하게. 민기홍이 술을 찔끔 마셨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데 적기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큰일일수록 더 그렇지. 반민 특위는 그 적기를 찾지 못했네. 특위를 발족시킨 뜻이야 100번 1000번 좋았지만 뜻만 가지고 일이 되나. 특위 활동이란 애초부터 흉기든 강도 맨손으로 잡겠다는 식이었고 도끼가 호랑이한테 덤비는 격이었지 뭔가.
한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권력이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무장 세력이 확고하게 조직된 현실에서 글쎄 무슨 수로 그들을 처단한단 말인가.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여 민족 정기를 세우고 민족 정의를 살리자. 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그러나 100번 당연한 명분만으로 일이 되는가. 특이 활동이란 무슨 계몽운동이나 순화운동이 아니라 죽이고 죽는 목숨을 내건 싸움이었단 말이네. 특이 활동을 시작하면 친일 반역자들이 꼼짝을 못할 줄 알았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도록 순진한 감상이지. 그들이 그 정도 양심을 가졌다면 아예 친일도 반역도 하지 않았겠지. 그 목숨을 내건 싸움의 폭발이 이번 사태고 특이는 당연한 패배를 한 셈이지. 물론 그전에도 도전이야 무수히 많았잖는가. 노독술이 지휘한 특이위원 암살 음모, 전화나 편지질의 공갈 협박, 진인파들에게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 하필이면 파고다 공원에서 매일 특이 해체를 외친 데모.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으니까 이번엔 경찰이 직접 나선 거 아닌가. 군정의 비호 아래 이승만, 한민당, 경찰이 상호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만들어낸 첫 번째 작품이 단정 수립이고 그 두 번째 작품이 이번 사건인 특이 박멸이었겠지. 그리고 사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특이는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 박흥식이가 103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가 버리고 재판 결과는 무죄아니었나. 특이가 죽을 고생을 해가며 잡아들이면 뭘 해. 재판에서 다 그 지경 만들면 도로함이 타버리지. 그런데도 특이는 역시 그들 세 세력한테는 마땅찮은 존재였던 거지. 민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여론이 조성되는 곳이었으니까 편안한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들은 마땅히 특이를 깨부숴야 했던 거야. 이학송은 목이 마른지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기자로서 꽤 아깝게 엄밀 한번 줬네마는. 그럼 자네 말은 뭐야? 그러니까 특위는 애당초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건가? 민기홍의 눈이 안경 속에서 예리한 빛을 띠고 있었다. 아니야. 그 반대지. 이학송은 허리를 곧바로 세우며 고개를 단호하게 젓고는 아까 적기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에겐 그 기회가 딱 한 번 있었네. 친일 반역자들의 처단은 해방이 된 그날부터 민중들의 손에 의해서 감행됐어야 했던 거야. 그자들은 거의 몸을 숨겨 스스로의 죄를 입증했으니까 골라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 미군이 점령하기 전까지 우리 민중들에겐 20일이 넘는 절호의 시간이 주어져 있었어. 거기다가 건준이 신속하게 조직 구성을 했지. 그런데도 민중들도 그 아까운 시간을 허송했고 건준도 전국 방방곳곳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민중 조직을 결속시켜 그 일을 단행하는 데 소홀히하고 말았어. 그나마 나라나 민족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친일 세력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미군의 비호 때문이라고 쉽게 말해버리는데, 물론 미군이 우리 민족 문제에 개입해 저지른 범죄야 엄연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들 스스로는 그 기막힌 20일 동안을 뭘 했느냐고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비판해야 한다 그거네. 난 그때를 계기로 우리 민족이나 민중들의 의식과 역량을 새삼스럽게 회의하게 됐고 여운형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됐지. 만약 불란서 국민들이 우리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 20일을 우리처럼 허송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과연 우리 민족에게 혁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를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민영 자넨 극단론이다 논리주의다 하고 공박하겠지만 난 그때 20일을 잘못 살아 영원히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됐다네. 이학송은 술잔을 들었다. 아니, 그럼 민기홍이 다급하게 안경을 밀어올리며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묻지 말고 적당히 상상하게. 이학송은 눈을 사르르 내려감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김범우는 그런 그에게 깊은 눈길을 모으고 있었다. 그의 논리도 영원히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도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그의 유한 생김 속에 그런 열정과 과단성이 들어있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가 어려웠다. 치기. 나만 짓거리고 있군. 아이 김영, 아이 얘기 좀 하쇼. 그 김영 말솜씨가 좋던데. 이학송이 잔을 내밀며 김범우의 눈을 직시했다. 그 눈길이 맵고 차가움을 김범우는 느꼈다. 저 눈이 하던 말씀을 다 끝내야 제 차례가 오죠. 저도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김범우가 잔을 건네며 비식 웃었다. 이 자리에 말 못하는 사람 없다니까. 자넨
여태 한 잔째인가? 아니네, 다 마셔가네. 어서 얘기나 계속해. 감독까지 하지 말고. 민기홍이 술잔을 기울여 보이며 말했다. 아, 장하네. 바야흐로 예수의 적자가 돼가는군. 이학송은 김범우의 담뱃갑에서 담배를 뽑으며 우리 저 친구를 앞으로 주정뱅이를 만들 때까지 노력을 바치도록 합시다. 짓궂게 웃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김범우가 성냥을 켜주며 흔쾌하게 대꾸했다. 악동들이로군. 자, 술 밖에. 민기홍이 기세 좋게 이학송 앞으로 술잔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한 잔 술에 불그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잘생긴 얼굴이 더 돋보였다. 야, 황공무지로 소이다. 이학송은 두 손을 모으고 머리까지 조아리며 민기홍의 잔을 받았다. 그런 그를 김범우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런 모습에서는 더욱이 그의 내면은 철저하게 감춰지고 있었다. 물론 예기치 못했던 해방이 너무 갑자기 와 민중들은 얼떨떨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며 그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렸고, 일본 경찰은 계속 무장 상태에 있었으며, 건준에서는 미국 점령에 대비한 국가기구를 만드느라고 그 문제를 처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또 어떤 창백한 인도주의자는 법적 처벌 기준도 없이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라는 거냐고 공박하고 들 수도 있겠지. 그럼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을 살해하고 착취할 때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지고 했던가? 제멋대로 아니었는가 말이야. 그런 일본 놈들에게 붙어서 그 놈들과 똑같은 만행을 자행한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에게 해방의 의미는 외적으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내적으로 민족혁명의 시작이었던 것이네. 민족혁명이란 민족 반역자들을 남김없이 처단하는 인간혁명과 사회제도 전반을 뒤엎어 새로 창출하는 정치혁명, 그 두 가지가 평행적으로 완성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혁명은 개조도 개선도 변모도 변화도 아니야. 완전한 새로움의 탄생이야. 그러므로 혁명은 혁명 그 자체가 법이야. 그러나 민족 반역자들을 극형 처단해야 하는 근거가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일본 놈들이 36년에 걸쳐 직접 살해한 우리 동포의 수가 얼마며 착취를 해서 굶어 죽게 한 간접 살해는 또 얼만가를 따져보세. 수백만 명 아닌가? 민족 반역자들을 대략 150만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일제치하에서 죽어간 동포의 수를 300만으로 줄여잡더라도 그놈들은 하나 앞에 두 사람씩을 죽인 게 아닌간 말이야. 그런 살인자들을 어찌 그냥 살려둘 수가 있겠나? 그런데 우린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미군에게 점령당했고 오늘날과 같은 엉망진창의 꼴이 되고 말았지. 그리고 혁명이라는 말만 써도 좌익으로 몰아붙이는 우습지도 않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더구나 특기까지 처리되고 말았으니 이제 끝장난 나라 아닌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이학송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가시고 짙은 눈썹은 심하게 꿈틀거렸다. 긴 한숨을 쉬고 난 그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김범우는 천천히 술잔을 기울이며 그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미국의 남쪽 점령 목적이 제국주의 세력 확장이었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권을 세운 결과로 보아 그의 파악은 정확하고도 명료했다. 난 자네를 만나면 말이야, 설득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빠. 김영, 안 그렇소? 민기홍은 기분 나쁜 척한 얼굴로 김범우에게 눈을 돌렸다. 저처럼 동의해버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내가 동지를 구하려다가 척을 만났네. 민기홍은 반듯하게 잘생긴 이마를 가볍게 치고는 어쨌든 양키들이 틀려먹었어. 하며 상을 찡그렸다. 이 사람아, 그런 소리 쉽게 하지 말라니까. 그런 생각이야말로 무책임한 책임 전가야.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런 소리하며 편안해하는 걸 보면 난 우라통이 터져 못 견디겠어. 똑같은 발상으로 분단도 강대국 책임이다 하고 앉았는데 다 넉나간 적재들이야. 미군 놈들이나 소련 놈들이나 다 우리 땅 집어삼키려고 들어온 도둑놈들인데 도둑놈들이 무슨 책임을 지느냐 그 말이야. 책임이야 주인한 돼 있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친일 반역자들을 모조리 말살했어봐. 미국이고 소련이고 자기네들 뜻대로 못했어. 민족이 이미 한 덩어리가 된 데다가 속으로 붙어먹고 싶은 자들이라도 잘못 붙어먹었다간 친일 반역 세력처럼 또 죽어가야 한다는데 누가 감히 붙어먹겠냔 말이야. 추종 세력이 없는데 그놈들이라고 도리가 없는 일 아닌가. 목적을 포기하고 물러가야 하고
우린 떳떳한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게지. 에이, 그건 너무 환상적 당위론이네. 민기홍이 습관적인 코웃음을 흘렸다. 그래. 이학송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얼굴이 경직된 듯 하더니 이내 풀어지며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네답지가 않지. 자넨 이 땅의 모범적 지식인이니까. 자네가 어떻게 말하든 난 그것이 환상적 당위론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필요로 한 실제적 방법론이었다고 믿고 있고, 우리가 저지른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 한다면 필연코 그 방법론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믿고 있네. 다시 말해 그건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지은 짐이고 풀기를 요구하는 숙제지. 자넨 역사 허무주의나 역사 초월주의 입장에 있는지 모르지만 난 역사 발전주의와 역사 창조주의를 믿네. 그의 울림 좋은 목소리는 낮게 흐르듯 하고 있었다. 자네 귀에 과음한 건 아닌가? 민기홍이 전혀 눈치 본 기색 없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런지도 모르겠군. 아이, 내가 괜히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거 아닌지 모르겠소. 이학송이 김범우에게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김범우는 손까지 저었다. 슬슬 일어나 봅시다. 이학송의 말에 따라 술자리를 끝냈다. 술집 앞에서 민기홍과 먼저 헤어졌다. 어디 가서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 폭음 말고 자주 마시도록 합시다. 김영. 그러시죠. 그럼. 큰 길에 이르러 두 사람은 헤어졌다. 김범우는 술기운에 몸을 맡긴 채 약간씩 흔들리는 걸음걸이로 종로 사가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의 의식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분열 현상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것은 이학송이 한 말들의 의미가 그의 의식의 단층들에 부딪히며 의미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끝장난 나라지. 그래. 그건 정답일지도 모른다. 아니, 정답일 것이다. 아니, 정답이다. 정답.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 배신하고 한 번 거짓말한 자 두 번 거짓말하는 법이다. 저건 습관성이 아니라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를 위한 필수 행위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옳소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다 살려놨다. 그러므로 직무를 유기한 바보들은 그 자들에게 되잡혀 먹히게 된다. 옳소다. 불란서 국민들이 우리 같은 상황이었으면 보나마나 가차없이 비지를 해버렸겠지. 그들은 이미 해보였어.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 아니었나. 나치스 협조자 레지스탕스 밀고자부터 처단하지 않았나. 그들은 우리와 달라. 인종의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달라. 그들은 인간의 삶이 바로 역사고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뒤바뀌고 창조된다는 것을 알고 믿어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혁명을 일으켰고 성공시켰거든. 우린 그런 역사적 경험이 없어. 그러니 역사에 대한 존엄도 신뢰도 책임도 냉엄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역사적 행위를 한 이학송은 영원히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악인이 된 거지. 해방과 동시에 친일 반역자들의 민중의 힘으로 말살하지 못한 건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지운 짐이고 풀기를 요구하는 숙제라고? 옳은 말이고 무서운 말이야. 이 선배, 그런 사고정리를 할 수 있는 당신은 상당한 사람이야. 아니, 정직한 사람이야. 당신은 역시 민기용하고는 달라. 당신은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으려 하고 민기용은 한사코 역사를 피하려 하고 있어. 그러나 당신 조심해. 국회의원도 빨갱이로 잡혀들어가고 특위도 빨갱이 소굴로 몰아치는 세상이야. 기자라는 게 방패가 못 돼. 구타도 당했잖아. 왜 당신을 보고 염상진 선배 생각이 날까? 염상진. 인석 씨, 저 사람 봐요. 저 사람.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던 여자가 빠르게 속삭였다. 어디? 바로 앞, 슬쩍 봐요, 슬쩍. 여자가 얼굴을 피하듯하며 더 빠르게 속삭였다. 그들과 김범우가 엇갈려 지나쳤다. 저 사람 김범우 아니야? 인석이라 불린 젊은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며 약간 놀란 얼굴이었다. 김범우가 뭐예요? 김 선생님이지. 젊은 여자가 입술을 삐죽하며 눈을 흘겼다. 그녀는 송성일의 누나 송경희였다. 날 지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난다고 선생님이야. 어머, 예의 없고 상스러워. 근데 저분이 서울에는 어쩐 일일까?
송경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겠지 뭐. 가자고 빨리. 경리 바래다주고 돌아가려면 나 시간 없어. 젊은이가 송경희의 옷길을 끌었다. 그는 최익달의 큰아들이었다. 멋져. 고개를 숙이고 약간씩 비틀거리며 멀어져가는 김범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송경희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김범우를 생각했다. 다니러 왔을까? 이사를 왔을까? 최인석만 없었으면 아는 체를 했을 텐데 그냥 아는 체 할 걸 그랬나? 최인석이 어째서? 아니야, 최인석이 아니라 그 어떤 남자였더라도 남자와 함께 가는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분은 여전히 근사해. 결혼을 해버려 파이지만 계집애들이 다 그걸 아까워했었지. 어쨌거나 근사한 건 근사해. 서울에서 밤에 보니 더 멋있어. 아직도 김범우 생각해? 최인석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무슨 일로 오셨을까 하고요. 이게 그럼 인사를 하지 그랬어. 인석 씨, 내가 김 선생님 생각하는 게 기분 나빠요? 기분은 나쁘고 답답해서 그렇지. 답답할 거 없어요. 잠시 궁금했을 뿐이니까. 송경희는 자기 감정을 눈치채이거나 의심받기가 싫어서 자르듯 말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도 정하섭에 대한 감정의 갈등으로 한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아버지를 죽인 한패거리로서의 증오감과 마음을 맡기고자 했던 이성으로서의 사모감 사이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고문했다. 전처럼 그를 만날 수 있다면 차라리 해결이 빠를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자취도 없었다. 증오를 한다고 복수를 할 것도 아니었고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다고 합해질 것도 아니었다. 결국 그 두 가지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녀는 그 실천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라도 하듯 전부터 관심을 표해왔던 최인석의 접근을 허용하게 되었다. 최인석은 정하섭에 비해 인물도 모자랐고 정서감도 부족했다. 정하섭 앞에서는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 최인석 앞에서는 의뢰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차이를 마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채로 그의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의 큰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하며 그 부족감을 상쇄하려고 했다. 김범우는 전매청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불을 환하게 켠 전차가 도남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불빛으로 전차 안이 환히 드러나 보였다. 얼핏 투명한 내장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미쳤군. 그럼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회충이나 촌충이란 말이냐? 김범우는 자신에게 말하며 비식 웃었다. 어설프게 마신 술이 갈증을 일으키고 있었다. 술을 입에 대면 곤죽이 되도록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못된 병이 도지려 하고 있었다. 술을 마시고 싶은 만큼 술을 함께 마실 누군가도 간절했다. 역시 술을 잘 마시고 술에 지지 않는 사람은 염상진 선배였다. 손승호도 곧잘 마시는 편이었지만 끝장에 허물어지기 일쑤였고 안창민은 술을 잘 마셔보려고 애는 썼지만 향상이 없는 낙제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제법인 노래 솜씨로 그 모자람을 채우는 능력이 있었다. 좀채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염 선배의 노래 솜씨도 보통은 아니었다. 불렀다 하면 아리랑 타령이었는데 특히 끙끙끙 아라리가 나은네 하는 대목이 절창이었다. 아리랑, 아리랑. 그 뜻모를 말에 실리는 속 깊은 회한과 한스러움과 구성짐과 서러움과 눈물겨움과 아스함과 그러면서도 휘들어져 감기고 다시 풀려 흐르는 그 유연함은 무엇일까? 염 선배, 그는 남이 듣지 않게 가슴 깊이로만 그 가락을 읊조리며 오늘도 그 가락처럼 흐르는 어느 산줄기를 타고 있을 것인가? 지금쯤은 조직의 선에 의해서 그도 특이 사건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당연한 결과라고 비웃었을 뿐일 것이다. 그리고 혁명의 당위성을 더욱 확신했을 것이다. 그래, 역사는 허무한 것이 아니다. 치열하지 않은 삶이 없듯 역사 또한 치열하다. 그 치열함의 응집으로 역사는 창조의 힘을 얻는다. 서민영 선생의 말로는 새로운 사령관이 극우정망난이라던데 염 선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 막상 더 싸울 맛이 날지도 모르지. 그런 위인의 통제 아래서는 산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남겨진 가족들이 더 문제지. 가만히 있자. 지난 5일엔가 만들어진 또 하나 반공조직이 뭐더라? 그렇지. 국민보도연맹. 공산당에겐 그게 또 복병이 되겠지. 어쨌거나 갈수록 분단은 굳어져. 가자, 집으로. 아니, 하숙방으로. 혼자 마시는 술이 어디 술이냐? 독이지. 나도 술 좀 참을 줄 알아보자. 김범우는 부족한 술 기운마저 가셔가는 걸 느끼며 길을 걸었다.
국민보도연맹 결성이 전국화되면서 벌교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멸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은민들의 불평과 비난은 아랑곳 없이 전체적인 사상 검토를 위해 읍내를 발칵 뒤집을 정도로 열성적인 백남식에게 국민보도연맹 벌교지부 결성은 신바람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국민보도연맹은 새로운 관제 반공 조직으로 그 목적은 폭력적 방법과 병행한 비폭력의 방법으로 공산당 활동을 저지 또는 무력화시키는 데 있었고 그 방법은 이미 전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성하여 과거 경력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새로운 전향자들을 유도해내는 것이었다. 그 관대한 처사는 이미 전향의 뜻을 품고는 있지만 불안감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사상적으로 회의를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파급 효과를 나타낼 만도 한 방법이었다. 그건 일종의 심리전이었다. 지부 결성으로 제일 먼저 곤욕을 치르게 된 사람은 손승호였다. 백남식은 손승호에게 지부 위원장을 맡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저는 그런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골라보시지요. 손승호의 태도는 공손했고 목소리는 간곡했다. 코가 말끔해진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굳어져 있었다. 능력이 따로 필요 없어. 일이야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당신은 감투만 쓰고 앉았으면 되는 거요. 백남식이 내질렀다. 말이 그렇지. 일단 일을 맡고 나면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모임도 있을 것이고 잡다한 일이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도 힘에 벅찬 입장입니다. 아하, 하라면 했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소. 백남식이 책상을 쳤고 손승호의 감정은 꿈틀 요동쳤다. 무슨 말을 그리 막 합니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이런 강압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손승호의 어조가 바뀌면서 태도가 도전적으로 변했다. 당신 정말 이따위로 나올 거야? 이거 멸공 전선에서 서는데 본인 의사가 뭐 말라빠진 본인 의사야. 당신 하는 걸 보니까 사상이 의심스러. 전향, 이거 위장 전향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하시오. 난 못하니까. 손승호가 순식간에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 새끼 거기 쏴! 쏴 죽이기 전에 거기 쏴! 백남식이 소리 질러댔고 손승호는 아무런 주저 없이 사무실 중앙을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때 권 사장이 자기 방에서 황급히 나와 막 문 밖으로 튕겨나오고 있는 백남식을 막아섰다. 사령관님, 잠깐만 참으십시오. 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원래 좀 저렇습니다. 사령관님 제면에 저런 사람 상대로 이러시면 됩니까? 권 사장은 급한 김에 손승호를 몰면서 백남식의 비비를 얼러 맞추었다. 백남식을 제지하는데 사령관님 체면이 썩 잘 통한다는 것을 권 사장은 간파해놓고 있었다. 권 사장은 그 말을 곧잘 써먹었고 그 말이 효과를 나타내는 걸 보며 속으로는 고소를 금치 못했다. 빨갱이질이나 해쳐먹은 놈을 사람 대접해주겠다니까. 이 새끼가 되레 배짱으로 나오는데. 권 사장, 저 새끼 저거 사상이 불어난 거 아니오? 위장 전향 아니냔 말이오. 글쎄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만. 권 사장은 얼버무렸다.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고 그래서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고 꼭 바람 같기만 한 그놈의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큰소리치거나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새놈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키워코 그 자리에 앉히고 말 테니까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백남식은 작은 입을 더 작게 오므려 붙이며 돌아섰다. 권 서장은 저놈의 오기가 사람 잡겠구나 생각하며 도대체 백남식이가 어떻게 손승호를 그 자리에 앉힐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했다. 권 서장은 그걸 확인해 볼 마음이 없는 채로 어렴풋이 염상구를 떠올렸다. 권 서장의 추측은 정확했다. 손승호를 그 자리에 앉혀 염상진과 싸움을 붙이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 염상구는 권 서장도 거치지 않고 백남식에게 직접 귀띔을 했던 것이다. 손승호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였다. 처음에는 이번처럼 험악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기분이 언짢게 헤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손승호는 앞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암담함을 느끼고 있었다. 두 패로 갈라진 거대한 편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으깨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꼴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앞에는 선택을 강요하는 폭력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목숨을 지탱하려면 그것에 굴복해야 했고 목숨을 포기하려면 그것에 대항해도 좋았다. 두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의 구차함을 실감하고 있었다. 저녁에 권 서장이 찾아왔다. 손 선생님,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제대로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그 사령관이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령관으로 안전은 한 그 손 선생님을 그 자리에 앉혀야겠다는 거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 선생님 괴롭히지 않도록 제가 보장할 테니 그 이름만 올려두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절 위해 애쓰신 것 고맙습니다. 제가 밤새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승호의 담담한 대꾸였다. 어머님 보옵소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고 떠나는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제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제가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장수가 어머님께 이 편지 잘 읽어드리고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님 잘 모시거라. 그리고 여기 사표는 학교에 전해라. 어머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불효자 승호 올림. 손승호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이 뒤죽박죽되며 코허리가 찡하니 울려왔다. 굳이 편지를 남긴 것은 어머니 때문만이 아니라 식구들이 백남식에게 당할 고초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손승호는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왔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손승호는 그 안개 속으로 묻혀 들어갔다. 손승호와 백남식 사이에 그런 말썽이 오가고 있던 동안에도 국민보도연맹에 대한 홍보가 날마다 각 마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반민족적 행위를 저지르며 불안에 떨지 말고 하루빨리 자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성하며 떳떳하게 살아가자는 것이었고, 이웃이나 친척, 친지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수를 권해 다 함께 웃으며 살아가도록 협력하자는 두 가지 내용이었다. 그리고 보도연맹원이 될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되었다. 거기에는 병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명환 원장, 간호원, 이지숙이 들어있었고, 정하섭 사건에 관계되었던 정현동 사장, 소화, 들몰댁도 끼어 있었다. 경찰에서는 사건별로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그들은 백남식 앞에 서서야 자신들이 왜 불려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당찬 말씀이오? 난 의사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공산당 활동을 한 게 아니오. 전 원장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며 꾸짖듯이 엄하게 말했다. 딴소리 마시오. 증거가 엄연히 있어. 백남식이 옆눈으로 쏘아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게 뭐요 도대체? 당신네들은 무죄가 아니라 집행유예란 말이오. 집행유예. 무죄 판결이 죄가 없는 거지. 집행유예는 엄연히 죄에 대한 처벌이다 이 말이오. 아니 그건... 시끄럽소! 전 원장이 헉 숨을 토했고 간호원은 물론 이지숙도 입을 꼭 다물고 서 있었다. 이지숙은 이 사실을 염상진에게 전했다. 수용하시오 하는 지령이 돌아왔다. 이지숙은 그동안 확장해왔던 조직 보호를 위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다. 내 아들놈이 빨갱이지. 난 빨갱이지 흔적이 꿈에도 없어. 난 빨갱이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오. 그러면 내 새끼가 아니라 철천지 왼수요 왼수. 당장 날 빼시오. 빼! 그때까지도 이사를 못 가고 발이 묶여있던 정현동 사장은 펄펄 뛰었다. 활동 자금을 댄 건 당신이 아니라 귀신이었나? 백남식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거야. 잔소리 마라! 정 사장은 사령관 각하 하며 책상을 붙들었고 소화와 들몰댁은 굳은 듯이 서 있었다. 2, 3일이 지나도 손승호의 행방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경찰서의 분위기는 살벌하기만 했다. 열에 바친 백남식은 수시로 자기 방을 들락거리며 결과를 확인했고 그때마다 책상이고 의자고 닥치는 대로 걷어차며 빨리 잡아들이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런데 그 소동을 멈추게 할 만한 의외의 일이 생겼다. 책방 주인 문기수가 제발로 백남식을 찾아와 자수를 하게 된 것이다. 그의 자수로 까무라칠 만큼 놀란 것은 토박이 경찰들이었다. 본정통에 책방을 차리고 앉아있던 그가 작년 10월에도 노출되지 않은 그리도 오래된 세포라는 사실의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경찰들의 놀라움은 즉각 백남식에게 영향을 미쳤다. 백남식은 전향자 제1호인 문기수를 위원장에 앉히기로 결정 내린 것이다. 그리고 문기수가 작성하는 전향을 위한 자술서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읍내의 세포 조직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설레이던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시시콜콜이 적어내려간 자술서 내용은 그가 말단 독립세포일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우 같은 빨갱이 새끼들. 기대가 허물어지는 허탈감을 씹으며 백남식이 함께 씹은 욕이었다. 담배를 권해가며 최고의 호의로 포장된 대화 아닌 신문을 통해서도 그가 독립세포라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좋소. 문기수 씨의 전향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환영의 뜻으로 문기수 씨를 보도연맹 벌교지부 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에게 그런 자리까지 감사히 맡겠습니다. 문기수는 머리를 조아렸다. 일단 허물어진 기대를 깨끗이 지워버린 백남식은 제2의 기대를 설정했던 것이다. 문기수를 그 자리에 앉힘으로써 다른 세포를 유인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문기수의 전향과 지부위원장이라는 감투 아닌 감투를 쓴 것에 대해 이지숙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자는 이미 변질돼 있어. 언제 등을 돌리느냐만 남아있는 자요. 회생시킬 가망도 없고 우리가 볼 피해도 없으니 방치하시오. 염상진이 읍내 조직을 맡기며 이미 오래전에 한 말이었다. 모내기가 걸판진 한바탕 잔치처럼 지나가 온 들녘을 초록빛으로 물들여 놓을 즈음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다. 그 소식은 신문에 앞서 방송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읍내 중심가가 아닌 각 마을에는 라디오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했는데도 그 소식은 바람탄 불길이 되어 삽시간에 벌교 전체를 뒤덮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심조심하는 귀한 말도 바람 빠르기로 소문이 되는 법인데 사람들은 그 소식을 왔다 인자 사입한 났네. 농지개혁이 된다네. 와매 동네 사람 다 듣어. 농지개혁법이 맹그러졌다네. 이렇듯 목청을 돋우어 외치며 고삿고삿을 돌았던 것이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찌든 얼굴에는 금방 화색이 돌며 밝고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고 어떤 여인네들은 왔다 참말로 인자 우리 살게 되었네. 하며 서로 얼싸안았고 어느 남자는 논두렁 좁은 줄도 모르고 어허 좋다. 저놈도 좋다. 이 내시장이 인자 왔구나.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논바닥으로 곤두박히기도 했다. 누가 제안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당산나무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동네 전체가 맞이하는 좋은 일이나 마을 전체가 겪어야 될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을에 당산나무 아래로 모였던 것이다. 그건 할아버지 적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랜 풍습이었다. 그런데 마땅히 보여야 할 몇몇 얼굴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장이나 구장 등 논마직이나 가진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소작인들은 자기들에게 길조일 수밖에 없는 농지개혁법이 그들에게는 흉조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해야 했다. 그 사람들이 빠지고 우리만 메이고 본게 자리가 영 썰렁한 것 같고 요상스럽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올성 부르든가. 시방 그 사람들 속에서는 천불이 올릴 것이네. 지주들이야 우리가 요리 도와라 하는 꼴이 왼수로 배웠지. 그런 말 하돌 마로. 본전을 뽑아먹어도 10곳 100곳 뽑아먹어도 그런 심보 가진 놈들이 어째 우리를 왼수 삼어? 왼수 삼자면 우리가 삼어야지. 말한 분 싸바구니 다르네. 우리가 뭐다 그리 똑바라지게 마음을 무거했어. 하먼 우리가 쫄쫄이 굶을 적에 죽은 놈들이 아른치기나 혁간디? 서리서리 맺힌 하녀. 사람들은 이렇듯 서로서로를 부추기며 자기네들만이 모인 어색스러움을 금방 물리쳐버렸다. 인자 우리가 잘 판단 시상에 와서 요리 매였는디 어찌 요러고들 있는가. 깽매이도 치고 술취령도 한바탕 해야 할 건 아니겠어.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고 하몬 돼지 출연은 못해도 술 출연이야 해야지. 하먼 이날이 오기를 우리가 얼마나 눈 빠지게 고대했던가. 술 출연 어세. 뭐야 삼봉아 깽매기 안 치고 뭐냐. 여기 가지러 가는 참이지. 자리가 하나로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근데 말이시 농지개혁 되는 것이야 죽은 엄니 되살아오는 것면치 좋은 일인디 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찌 되는고? 나도 그 생각을 쪼간 해봤는디 어찌 될란지 알겠다고? 인자 손들고 나오면 안 될란가? 글씨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요번에 나라가 그 법도 한꺼번에 맹글었으면 좋겠네. 그리만 됨사 그보담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요런 날 올지 알았음사 그 사람들도 멋났다고 산에 들어가 그 고상 사서였을 것이여. 멍,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해방되고 바로 농지개혁을 했음사 다 순하게 잘 살 사람들이었지. 그나저나 그리 안 되면 그 집안들이 큰일이시. 금매 각답은 허겄제. 남자들이 흐드러진 기분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뒷전에서 서너 여자가 가만가만 주고받는 말이었다. 그들은 농지개혁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아직 그것을 알만한 시간 여유가 없었다. 오로지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머지않아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금년 농사부터 내 차지가 될 거라는 사실이 그들을 기쁨으로 들뜨게 하고 벙긋벙긋 웃게 하고 꽹과리치고 술 마시게 하고 덩실덩실 춤추게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간절한 목마름으로 자기 농지 갖기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들은 통행금지도 있고 당산나무 아래서 꽹과리치며 춤추고 노래 불렀다. 해방을 맞이해서 터져오른 신명으로 서로가 아무런 거리낌도 막힘도 없이
팔 뻗어 수십 리에 이르고 다리 굴러 하늘에 닿도록 신바람을 일으켰던 뒤로 사람들이 실로 처음 맛보는 기쁨이고 흥겨움이었다. 그런 소작인들의 부풀어 오른 기대 뒤에서 지주들의 논밭 빼돌리기는 제각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저것이 그 물건이냐? 화문석 위에 올라앉은 최익다리가 거만스럽게 물었다. 야, 부릉마요. 앞으로 손을 모아잡고 선 마름이 허리를 굽신거렸다. 틀림이 없겠어? 최익달은 왼쪽 마당가 석류나무 아래 후줄근하게 서 있는 사내에게 매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야, 수십 분 다졌구만이라. 마름은 방앗개비처럼 입만 열었다 하면 따라서 허리를 꺼덕거렸다. 어허, 수십 분 아니라 골백 번 다지면 뭐려? 인종이 대야 묵어야지, 인종이. 만보가 의리 지키게 대야 묵었냐, 그것이요? 야, 저 인종이 살짝 크니 모지르기도 하고 그럼시로 입도 무겁고 효소 쓸만하구만요. 무신 장께 부릴 줄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간에 겪어본 게 틀림이 없었구만요. 만일에 무슨 탈이 생기면 다 자네 책임이란 것 알지? 최익달은 옆눈길로 마름을 쏘아보았다. 야, 알고만이라. 마름이 마른 침을 삼켰다. 됐어, 열이 될 거어서. 최익달은 책상다리를 고치고는 수염도 없는 턱을 쓸어내며 큼큼 헛기침을 했다. 마름은 종종 걸음을 치며 마당을 가로질러가 사내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다. 사내는 연방 허리를 굽신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마름의 뒤를 웅크린 채 따라 걸었다. 어여, 어르신한테 절 올리소. 마름이 옆으로 비켜서며 사내한테 눈짓했다. 야, 잔뜩 주눅이 든 사내는 주춤주춤 최익달의 정면으로 맞춰 서더니 어르신네, 절 받으시게라. 하며 대돌 아래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자네가 칠복이여? 최익달은 사내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던졌다. 야, 들몰 오치복이구만이라. 몸을 일으킨 사내는 허리를 굽힌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자네, 이서방한테서 이 약 다 들었겠지? 야, 뭐다 허라는 대로 영축 없이 허겁구만이라. 사내는 마름에게 다짐받은 말을 성급하게 쏟아놓고 있었다. 마름 이서방은 그런 사내를 눈을김하며 속으로 마구 혀를 차대고 있었다. 머신을 영측 없이 하겠다는 것이지? 최익달이 무시하는 쓴웃음을 흘리며 물었다. 야, 근께로 무엇이냐 어르신께서. 사내는 결국 말을 못하고 겁질리고 당황한 얼굴로 마름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됐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최익달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내의 그 변변찮음이 딱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마름의 빠른 눈짓에 따라 사내는 들고 있는 고개를 수그렸다. 나가 자네 앞으로 논을 11마지기 이전시키는 대신에 자네 모가치로 한마지기를 그냥 죽었다 그것이요. 그 비밀을 철통같이 지키겠다 그것이지? 야, 마누레한테도 지키겠어? 하모니라. 술 먹고도 입 안 놀리겠어? 하모니라. 만일에 입 잘못 놀려 그 소문나면 한마지기 도로 뺏긴다는 것 알지? 야, 명령하고 있구만이라. 됐어. 어거 와서 도장 눌러. 최익달의 말에 따라 사내는 쭈뼛쭈뼛 마루로 다가갔다. 그리고 최익달이 넘기며 손가락 끝으로 짚는 여러 장의 서류에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도장을 눌러갔다. 그건 열마지기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였다. 최익달은 친가와 처가 쪽으로 두루 손을 뻗쳐 믿거라 하는 가난한 친척들 앞으로 명의 이전을 시킨 것은 오래되었고 그래도 노는 남아돌아 소작인 몇몇을 골라 강매를 했으며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그 짓을 하는 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 다른 무슨 방법이 없을까를 골몰하고 있었다. 안재문 형제는 심각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학교 재단이라는데도 무한정 전답을 재단 재산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더란 말씨. 그러고 우들만 그런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게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을 것이네. 안재문이 동생을 쳐다보았다. 이거 참 재산이 있는 것도 죄가 되는 요상스러운 시상이 되었구만요. 근데 다른 무슨 똑글난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라. 우리 문적으로 보자면 거지만 밥술 챙기고 사는 행편이니 친척도 보기도 틀렸고라. 강매를 그 자리에 살벌한 것들도 없는지다가 법이 통과되고 난께 자기 놈들 기세 등등해져 날치는 꼬라지가 예전 같지도 않고요. 동생 안재용이 고개를 저었다. 어쩔까? 우리가 그냥 학교를 하나 맹글어볼까? 학교를요? 안재용이 놀란 눈으로 형을 쳐다보았다. 그리 놀랄 거 뭐 있는가? 너무 찾아다니면서 사정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를 하나 맹글어 보면 간단하게 일 해결 나는 것 아니겠는가? 운영이야 월사금 착착 받아서 하고 뭐 그럼 주로 전답 안 뺏겨서 주고 교육자료 행세해서 주고
그것이 하나도 미치는 장사 아니지. 그리만 생각하면 그런디 학교가 그냥 맹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큰 미천이 쏟아져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야지라. 아 그려 그것을 안 생각한 것이 아닌데 그 땅이야 있는 땅이고 돈 드는 것은 건물 세우는 것인데 그 한 번 짓기만 하면서 그 몇십 년 가는 것인게 그 전답 명령 날리는 것보다야 한 번 큰 돈 쓰고라도 전답 평상 지키는 것이 임은 아니겠어. 아 그 미천이라는 것도 넘주는 건 아닌데. 금매요. 그럴란지도 모르건디요. 야이 돼안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청에 올라가서 학교 세우는 법을 세세히 알아보고 그 목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따져보고 그러세. 아 요리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단 실제로 알아보면 그래 큰 돈이 안 될란지도 모를 일 아닌 거는가. 그렇지라. 다 알아보면 속이 시원하겠지라. 그려 그냥 지주다 유지다 하는 것보다야 교육자다 하는 것이 벌써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지 않겠다고. 전답은 전답대로 다 지니고 있으면 말이지. 야 그렇지라. 아 되었어. 내일 당장에 도청으로 올라가 보더라고. 아 별 지장도 없이 벽돌 착착 쌓아올리는 학교 건물 쥐가진 것이 돈이 들면 얼마나 되겠어. 번듯하게 지는 기와지 멸치값이면 되겠지. 그 정도로만 됨사 당장 협을만 하지라. 그만한 돈 들이고 평상 교육자로 존대받으면서 큰소리치고 산다면야 너무 싸제라. 그려 농지 개혁 덕에 우리 성재간에 발제 없는 교육자가 될란지도 모를 일이지. 성님 생각이 영어시오. 아니지. 아 그 말이야. 학교를 떡하니 맹글어 놓고 들어야지. 두 형제는 맞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20. 백범 김구를 죽인 네 발의 총알. 자연의 절기는 어김없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땅에 받쳐지는 사람들의 노동도 끈질겼다. 거의가 부황기에 찌든 몸을 이끌어가며 바친 그 노동은 좀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라기보다 죽음을 거부한 싸움이었고 몸부림이었다. 그 절박하고 절실한 노동을 땅은 아무런 거부 없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대가를 아무 속임없이 되돌려 주었다. 논보리가 밭보리에 앞서 타작되었고 작은 흰 꽃이 편하지 않게 피었다 이울자 감자밑이 실하게 들었다. 이즈음이면 마른 버짐이 피고 껍데기만 남았던 아이들의 얼굴도 차츰 핏기 도는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꽁보리 밥이 남아 배불리 먹게 되었고 눈치껏 이런저런 서리를 해서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의 얼굴에 꽃빛이 돋아나는 것에 비해 어른들의 마음은 어두워지는 시절이기도 했다.